안녕하십니까. 화학 강사 엄정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드디어 스위치곤 기출의 시각화, 우리 무기화학부터 시작해서요. 분석화학, 물리화학 순서대로 기출 분석을 할 거고요. 제 설명회를 한번 보고 오셨을까요? 보고 오셨어야 되는데 간단하게만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무기화학 기출 분석도 마찬가지고요. 물리화학, 분석화학 다 기출 분석을 할 건데요. 기출만 분석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녹아져 있는 개념까지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우리 일단 올해 기출문제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정말 몇 문제 제외하고는요. 대부분이 다 기출문제에서 판박이로 나왔다고 보셔도 됩니다. 특히 그 흡광도 관련된 부분만큼은 정말 그대로 갖고 온 게 아닌가 싶을 정도거든요. 제가 올해 기출 분석 또 해놨으니까 작년 이제 25년 11월에 시행된 시험도 분석을 해놨으니까 그 부분 한번 같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튼 우리가 이 기출 문제를 분석하면서요 그 문제에 들어있는 개념 마찬가지로 계속 공부를 할 거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문제 방식의 풀이를 택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조금 더 간략하게 풀 수 있는 방법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제가 낱낱이 파헤쳐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요, 지금 이 교재를 아마 PDF 다운 받으셨을 텐데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필기된 교재가 있을 거고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교재가 있을 거예요. 우선 여러분들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미리 이렇게 그 답이 적혀 있는, 해설이 적혀 있는 PDF가 아니라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은 걸 본인 스스로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최대한 자세하게 그 사고 과정을 좀 적어보세요. 그리고서 제 수업을 들으시면서 같이 비교해 가시면 본인이 어디서 구멍이 나 있는지를 좀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이거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싶은 것도 그래야만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본인이 사고 과정을 제대로 좀 적어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풀이입니다. 사고 과정 풀이, 줄여서 사분풀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분풀을 좀 하셔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제 생각을 최대한 비교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야만 어디서 뭔가 잘못되는지를 알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출문제를 아마 학부생 시절에 몇 번 풀어보신 적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쵸? 근데 그때랑은 조금 다른 풀이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실제로 학점을 얻기 위해서 뭐 그게 아니니까요. 시험을 합격하기 위한 공부를 하는 거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필요한 것들만 딱딱 가져가면 됩니다. 아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무기화학 14년 기출 분석부터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다 풀어오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1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일단 1번은요. CS2 세 가지 기준 진동 방식을 나타냈다고 얘기 나와 있습니다. CS2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요. 혹시 모르니까 여기다가 살짝만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지금 살짝 잘 보이시죠? 그죠? 제가 옆으로 아까 갈게요. 네. 일단 CS2는 탄소를 중심으로요, 그리고 황이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모습이 CS2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비공유 전화쌍이 황에 각각 두 쌍씩 있는 이런 모습이 CS2인데요. 이 녀석이 직선형이에요. 그쵸? 직선형이고 지금 시그마 V도 있고요. 시그마 H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녀석을 D 무한대 H라고 쓸 수가 있는 상태이죠. 그죠? 자, 그런 상태의 세 가지 진동 방식이 나왔습니다. 지금 A가 대칭 신축 진동이에요. 양쪽을 대칭으로 길이가 늘어나는 신축 진동이고요. 밑에 이 B를 보시면 B는 비대칭 신축입니다. 비대칭 신축. 대칭은 아닌데 길이가 늘어나는 신축이죠. 그리고 밑에 있는 C를 보실까요? C는 굽힘입니다. 굽힘. 그래서 얘는 굽힘 진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길이는 변하지 않고 그냥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진동입니다. 신축은 늘어났다가 줄어났다 하는 거고요. 굽힘은 위아래로 그냥 각도만 변하는 게 굽힘입니다. 아셨죠? 오른쪽에 있는 지표표는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 제가 갖다 놓은 거예요. 그냥.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보고요. 밑에 있는 문제가 이제 결국 A, B, C가 라만 활성인지 비활성인지 각각 써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CS2의 모습이 이제 D 무한대 H의 점군을 갖고 있어요. 따라서 IR 활성인지 라만 활성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게 지표표가 있는지입니다. 이 지표표를 통해서 이 녀석이 과연 진짜 활성인지 비활성인지를 아는 게 너무 쉬워요. 근데 그게 없다면 좀 직관적으로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 베타 규칙이라는 걸 좀 보셔야 되는데, 이 베타 규칙은 오른쪽에 써 있는 것처럼
반전 중심이 존재하는 화합물은 이게 조건이 걸립니다. 반전 중심이 존재하는 화합물일 때는 IR 활성이면서 라만 활성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어떤 녀석이 IR 활성이라면 어떤 녀석은 라만 활성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IR과 라만 활성을 동시에 가질 수가 없다는 게 베타 규칙입니다. 지금 활성 여부를 따지는 것이 뭐가 필요하다 그랬냐면 여기 써 있는 거 보시죠. 지표표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지표표가 없으니까요. 우리는 진동 모드, 즉 위에 문제에서 주어진 ABC 세 가지의 진동 모드를 확인함으로써 쌍극자 모멘트의 변화를 확인을 하면 됩니다. 자, 쌍극자 모멘트의 변화를 확인한다라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가 CS2처럼 중심이 반전 중심이 존재하는 화합물인데요. 지금 이 녀석이 대칭으로 진동을 한다면 약간 전자 구름이 길어지게 되거든요. 저희가 이런 게 전자 구름이 편극도가 변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얘는 대칭으로 진동을 하고 얘는 대칭으로 진동을 하기 때문에 양쪽에 있는 요 그 볼살 같은 게 귀엽게 잘 늘어나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즉 비대칭일 때는 그렇지가 않겠죠. 그래서 밑에 요 CS2를 좀 보시면 총 4개의 진동 모드가 있습니다. 위에 A, B, C 3개 이렇게 있다 그래서 3개가 아닙니다. 지금 CS2가 대칭 신축 진동으로 움직이는 거, 그리고 CS2가 비대칭 신축으로 움직이는 건데 사실 여기 양쪽으로 만나는 화살표 있잖아요. 이게 오른쪽으로 가도 되고요. 대신에 여기 오른쪽으로 가는 화살표가 여기로 왼쪽 화살표로 가도 됩니다. 즉 어떤 모습도 가능한 거냐면 당연히 이게 대칭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황 있고요. 요렇게 탄소 있고요. 요렇게 요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밑에 굽힘 진동을 보시면 축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겠죠. 얘가 위아래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여기는 앞뒤로 이렇게 뒤로 갔다 앞으로 왔다 하는 모습, 이 두 개가 가능한데요. 오른쪽 여기 위에 좀 보시면 형광펜을 좀 색칠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가 판서를 해드렸습니다. 필기를 해드렸습니다.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반전 중심이 존재하는 화합물에서는 쌍극자 모멘트의 변화가 있으면 IR이고요. 쌍극자 모멘트의 변화가 없으면 라만 활성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쌍극자 모멘트의 변화가 편극도의 변화는 아닙니다. 편극도는요, 단순히 전자 구름이 약간 숨 쉬듯 부풀어 올랐다가 숨을 내뱉으면 다시 줄어드는 이게 편극도 변화고요. 쌍극자 모멘트는 이 녀석이 극성 분자냐 비극성 분자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 여기 있는 CS2는요, 대칭 신축 진동이라서요, 편극도의 변화는 있습니다. 위에 있는 요 그림처럼 편극도의 변화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지만 얘가 대칭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쌍극자 모멘트는 계속해서 0이 됩니다. 결국에 쌍극자 모멘트의 변화가 없으니까 이런 A 같은 대칭 신축 진동의 모습은 라만 활성이고요. 지금 여기 밑에 있는 녀석은 편극도의 변화도 있겠죠, 물론. 왜냐하면 움직이는 것 자체가 편극도의 변화는 다 있는 건데 위에랑 다르게 비대칭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전자가 몰릴 때가 있고요, 이쪽으로 전자가 몰릴 때가 있습니다. 즉 쌍극자 모멘트의 변화가 엄청 많아서 이 녀석은 IR 활성이고 베타 규칙에 의해 라만은 비활성입니다. 분명 위에 있는 녀석도 반전 중심이 존재하는 화합물이라는 조건에 걸려있기 때문에 라만 활성이기 때문에 IR은 비활성입니다. 밑에 있는 굽힘 진동도 좀 보시죠. 얘는요, 원래는 선형 회전자인데요, 굽혀지면서 비선형 됩니다. 그리고 결합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쌍극자 모멘트가 발현됩니다. 당연히 편극도의 변화도 분명히 있겠죠. 물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은 우리 구분형의 104.5도 정도 되는 분자잖아요, 그죠? 이 녀석이 만약에 말도 안 되지만 직선형이었다면 물은 쌍극자 모멘트가 0입니다. 근데 물은 쌍극자 모멘트가 있죠. 0보다 큰 양수죠. 따라서 그런 모습이 된다라는 거고요. 따라서 쌍극자 모멘트의 변화가 있으니까 IR 활성이면서 베타 규칙에 의해 라만은 비활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위에 있는 지표표를 좀 보시면요. ABC에 대해서 지표표를 기저 약분을 좀 해버리면 여기 밑에 있는 요 오른쪽에 있는 이 지표표 중에 A는 얘가 시그마, 이게 이제 한기호인데요.
G의 게라데의 플러스가 됩니다. 즉 이 녀석이 되고요. B 같은 경우는 시그마의 언게라데의 플러스가 되고요. 얘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C 같은 경우는 파이 언게라데입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여기 있네요. 여기입니다. 이 녀석들을 좀 쭉 따라가 보면요. 지금 쭉 따라가서 함수 항을 보니까 2차 항입니다. 근데 밑에 있는 B와 C에 대한 기절을 쭉 보시면 얘는 1차 항이고요. Z. 지금 얘도 1차 항입니다. 저희가 1차 항을 기저로 가지면 IR 액티브, 즉 IR 활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2차 항을 기저로 가지면 라만 활성이에요. 그러니까 지표표를 던져주면 엄청 쉬워요. 근데 무한대 H이기도 하고 사실 여기 있는 항 기호들에 대한 물음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여기서는 그냥 직관적으로 봐라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지표표가 나오지 않았다, 지표표가 그러면 나오지 않아도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잖아요. 좀 직관적으로 보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대칭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이라면 그 녀석은 라만 활성이고요. 비대칭적으로 움직이면 IR 활성이다. 끝나는 겁니다. 다시요. 대칭적으로 움직이면 라만 활성이고요. 비대칭적으로 움직이면 IR 활성입니다. 조건이 걸립시다. 어떤 조건이 걸리죠? 그렇죠? 반전 중심이 존재하는 화합물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베타 규칙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활성을 구해봤습니다. 자, 넘어가시죠. 넘어가시면 두 번째 A형 9번인데요. VS EPR입니다. 최근에 이제 나온 적이 많이 없어서 이 녀석들에 대한 공부가 조금 까먹으셨을 수도 있는데 그걸 위해서 여기 정리해놨으니 같이 보시죠. 다 푸셨죠? 다 풀으셨어야 됩니다. 일단 ABC 구조의 점군을 써라. 그러니까 ABC가 어떤 구조를 가지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일단 벤트 규칙을 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녀석들의 구조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를 알아야 점군을 구하더라도 구하잖아요. 분명히 안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학습을 통해 시험 대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만 끝납니다. 한번 보시죠. 일단 벤트 규칙은 전기 음성적인 치환기의 배치가 어느 축으로 되어 있겠느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좀 전기 음성적인 치환기는 S 성질이 적은 오비탈을 선호하며 덜 전기 음성적인 치환기, 즉 전기 음성적이지 않은 치환기는 더욱 X 성질이 많은 오비탈을 선호한다. 이게 벤트 규칙이에요. 지금 밑에 제가 여러 구조의 혼성화를 좀 놔뒀는데요. 구분형은 P2, P 오비탈이 두 개가 혼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삼각평면은 SP2, 사각평면은 DSP2, 오른쪽 위에 보시면 선형 SP, 삼연체 SP3 유명하죠, 그죠? 그리고 삼각쌍뿔과 사각뿔이 DSP3인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D오비탈 있잖아요. 이 D오비탈이 삼각쌍뿔과 사각뿔의 종류에 따라서 삼각쌍뿔과 사각뿔에 따라서 이 D오비탈의 종류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외워주시면요. 뒤에 가서 우리가 주요 또 기출문제를 좀 풀 때요. 이 내용이 있으면 좀 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삼각쌍뿔은 DZ제곱이고요. 사각뿔은 D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다. 이걸 좀 외워주시면 됩니다. 참 외우는 게 좀 힘든 게 여기는 네 글자니까 좀 더 길었으면 좋겠거든요. 여기는 세 글자 사각뿔이니까 여기는 좀 짧았으면 좋겠다. 만약에 사각뿔 혼성의 D오비탈이 Z제곱 오비탈이었다면 이건 좀 외우기 쉬웠을 텐데 반대입니다. 그래도 외우셨죠? 네, 반대라고 해서 좀 특이하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나머지는 뭐 S의 P 3개, S의 P 3개 똑같은 거고요. 나머지 두 개, 삼각뿔 P3 그리고 팔면체는 D2SP3 요 유명하죠, 그죠? 저희가 이 혼성 중에서요 어떤 걸 볼 거냐면 즉 축을 이루는 혼성 궤도 함수와 적도면을 이루는 혼성 궤도 함수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형광펜입니다. 축을 이루는 혼성 궤도 함수는 DP, 적도면을 이루는 혼성 궤도 함수는 SP2입니다. 누가 S 성질이 더 하죠? 더 S 성질이 큰 거는 얘가 S 성질이 큽니다. 얘는 S도 없잖아요. 즉 S 성질이 큰 오비탈, 혼성 오비탈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냐면 적도면에 배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아까 위에 벤트 규칙에서 뭐라고 했냐면 S 성질이 많은 오비탈을 선호하는 치환기는 덜 전기음성적인 치환기예요. 즉 정리해 보면 S 성질이 많은 적도면에는 덜
전기음성적인 지원기가 들어간다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전기음성도가 크다면 축으로 들어가고 전기음성도가 작으면 적도로 들어간다. 요것만 외우시면 되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욕심을 내시면, 아니 제 욕심이에요. 제 욕심은 위에 있는 여러 가지 구조 혼성 있죠? 이 녀석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외워주시고, 특히 여기 삼각쌍뿔과 사각뿔의 d오비탈 종류까지도 좀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녀석들이 왜 dz제곱으로 혼성이 되고 얘가 왜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으로 혼성이 돼, 이걸 물어보지는 않으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얘네를 외워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좋고요. 어쨌든 벤트 규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외워봅시다. 더 전기음성도적인 치환기다 그러면 축, 덜 전기음성적인 치환기다 그러면 적도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요거는 여러분들께서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이제 화학한다면 상식입니다. 비공유 전자쌍과 다중결합은 얘네는 기본적으로 적도면에 배열이 돼야 합니다. 아셨죠? 일단 이 축에 배열이 되어 버리면요, 축에 배열이 되어 버리면 부피가 너무 크고요. 전자 구름이 반발력이 큰 녀석들이기 때문에 다중결합과 비공유 전자쌍은 적도면에 배열돼서 최대한 이 구조적으로 또 입체적으로 에너지적으로 안정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ClO2F3에 대해서 한번 그림을 좀 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당연히 얘네가 중심 원자가 염소겠고요. 밑에 있는 IOF3는 아이오딘이 중심 원소일 거고요. 밑에 있는 XeO3F2 제로이죠. 아마 Xe2가 분명히 중심 원소일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선 이 벤트 규칙과 그 위에 이 비공유 전자쌍과 다중결합이 적도면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건 이 밑에 있는 이 녀석들의 비공유 전자쌍 수가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의 수를 우선적으로 셀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요거 하나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결합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CH4의 구조를 좀 그려볼게요. CH4 탄소 있고요, 수소 있고요, 여기에 수소 있고요. 이쪽으로 하나 튀어나오겠죠, 그죠? 튀어나오고 뒤로 하나 들어가는 이런 모습 그릴 수 있잖아요. 여기서 이 탄소의 결합선수는요, 탄소로부터 튀어나오는 애들이 결합선이죠. 그래서 탄소는 4개의 결합선을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수소는요, 수소 입장에서 튀어나가는 선이에요. 그럼 수소는 하나입니다, 하나. 그러니까 결합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외우고 있으면 참 좋은 건데, 수소가 있고요, 14족 있고요, 15족 있고요, 16족, 17족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지금 수소 같은 경우는 결합선수가 하나, 얘는 4개, 여기 3개, 2개, 하나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걸 갖다가 볼게요. 요렇게 보십시오. 요렇게 보시면 얘가 이렇게입니다. NH3 한번 보겠습니다. NH3 구조 그리실 수 있잖아요, 그죠? 질소 있고요, 수소 있고요, 요렇게 그릴 수 있죠. 지금 질소 입장에서는 요 질소가 결합선이 하나, 둘, 3개입니다. 당연히 비공유 전화쌍으로 결합선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수소 있죠? 요 수소 결합선 하나입니다. 이렇게 결합선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이 정도는 외워주셔야 되고요. 우리가 이 비공유 전자쌍수를 세는 방법이 있어요. 비공유 전자쌍수를 놓치면 결국엔 여기 있는 적도면에 배열되는 이 비공유 전자쌍을 그릴 수가 없으니까 구조에 문제가 좀 생겨요. 그러니까 정확한 점군을 구할 수가 없겠죠. 저희가 어떻게 세냐면, 중심원자를 알고 있습니다. 중심원자가 지금 염소라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심원자의 최외곽 전자수에다가 이렇게 2번 뭔가를 계산해서 그걸 빼주면 됩니다. 즉 이 녀석의 주변에 있는 게 누구냐면 지금 산소와 플로린이거든요. 산소와 플로린의 개수와 거기에 결합선의 개수를 곱하시면 돼요. 산소의 결합선 수가 16족이라서 얘는 2개고요. 산소의 개수가 2개입니다.
그리고 플루오린의 결합선은 하나입니다. 17쪽이라서 플루오린 수가 지금 3개가 들어가 있죠. 곱하면 됩니다. 그럼 계산하면 얘가 4가 뜨고요. 여기가 3이 뜨죠. 보이시죠? 그러면 요렇게를 더하면 7입니다. 7이고 거기다가 염소 중심원자의 체외각전자 7개를 빼면 0입니다. 그걸 원래는 절반으로, 즉 2분의 1을 곱해서 비공유 전자쌍수를 세주는데요. 비공유 전자쌍수는 사실 그럼 0이네요. 예, 그러니까 비공유 전자쌍수가 없다라고 하시고, 이 녀석을 그리게 되면 저희가 이제 무기화 교재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중심 원자, 그리고 여기 주변 원자, 그리고 이게 이제 일렉트론, 논본딩 일렉트론이죠. 론페어 일렉트론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5개의 원자가 있고 지금 비공유가 0이다. 그러니까 구조는 삼각쌍뿔이다라고 나오지만 실제로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염소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전기 음성적인 치환기가 산소보다는 플루오린이죠. 플루오린이 전기 음성적이니까 축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남은 플루오린이 하나가 또 축으로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 나머지 2개의 산소를 이렇게 하나 뒤쪽으로 배치하고요. 이렇게 나머지 하나를 앞쪽으로 튀어나오게끔 그려주시면 얘가 ClO2F3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녀석의 점군을 쓰실 수가 있겠죠. 이 녀석의 점군, 저희가 이 면을 좀 보시면 일단 여기가 주축입니다. 주축, 여기 주축인데 이게 축이 C2 축입니다. C2 축이고요. 그리고 이 주축을 가로지르는, 요 주축을 가로지르는 요 면이 있죠. 요 면. 그런 상황에서 시그마 V가 이렇게 면에 나타나니까요. 합치면 C2V가 되겠군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2V로 잡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IOF3도 한번 보겠습니다. IOF3, 이 녀석도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계산해서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계산해 보면 아이오딘도 17쪽이니까요. 최외각 전자, 아이오딘의 최외각 전자가 지금 7개에 지금 여기는 산소의 결합선에다가 산소 개수를 곱한 거고요. 지금 오른쪽 여기는 플루오린 결합선에다가 플루오린 개수를 곱한 겁니다. 그랬을 때 계산하니까 2분의 1 하면 1이 나온다. 비공유 전자쌍 하나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삼각쌍뿔이다 라고 하는데, 이 비공유 전자쌍 때문에 이 점군이 좀 달라집니다. 일단 아이오딘 이렇게 들어가고요. 플루오린이 축에 배치가 됩니다. 근데 플루오린 하나 더 남았죠? 배치가 되고요. 비공유 전자쌍은 이중결합과 함께 이렇게, 아이고 잘못 그렸네요. 뒤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적도면에 배열이 되고요. 비공유 전자쌍입니다. 이거. 그리고 이쪽으로 튀어나오면서 여기 산소가 이렇게 하나 붙어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림 잘 그리십니까? 저는 이 그림을 잘 못 그려서요. 여러분 그리시면 돼요. 연습을 뭐 좀 하셔야 되겠죠? 네, 저만 한 겁니다. 저요. 자, 요게요. 점군이 뭡니까? 점군이 뭐죠? 얘가 답은요, CS가 돼야 돼요. CS가 됩니다. CS가 되는데, 그 이유가요, 원래는 C1이에요. 그러니까 180도 돌아가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이 이중결합과 여기 있는 이 비공유 전자쌍 때문에 얘네가 뒤틀려 있습니다. 실제로 이 IOF3를 한번 찾아보시면 실제로 뒤틀려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도 대칭이 아니에요. 근데 VSEPR만큼은요, 이 화합물을 뒤틀림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CS로 판별을 해주셔야 돼요. 그냥 방금 위에서 봤던 벤트 규칙과 비공유 전자쌍 그리고 이중결합에 대한 얘기 있죠. 그 녀석들을 여기다가 둘 수 있게끔 만든 게 VSEPR이에요. 그래서 뒤틀림 같은 거 고려하지 않아서 얘는 CS가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XeO3F2입니다. 자, 밑에 있는 거 이제 안 해도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비공유가 0개입니다. 0개고요. 지금
제노는 18쪽이기 때문에 주변에 최각 전자가 8개일 겁니다. 그래서 8개로 이렇게 지금 시작하는 거고요. 결국 그려주면 X2에 위아래로 전기 음성적인 지원기 플로린 들어가고요. 이쪽으로 이중결합 산소 하나, 뒤쪽으로 이중결합 산소 하나, 앞쪽으로 이중결합 산소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녀석은 일단 여기가 이제 주축이겠죠, 그죠? 여기가 C3로 주축일 거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가 돌아가겠죠, 이렇게. 얘가 C2입니다. 그러면 주축에 대한 수직이 있으니까 일단 D고요. 그리고 요 주축을 가로지르는 시그마 V도 있고요. 거기에 수직인 시그마 H도 있네요. 그러면 D3H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해 주실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문제도 지금 다 풀어버린 거고요. 기억하셔야 되는 게 여기 있는 요 혼성들, 그리고 축을 이루는 혼성 궤도함수가 뭔지, 적도면을 이루고 있는 게 대부분 뭔지, 이런 것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바로 갈게요. 10번은 고체입니다. 고체. 이번에 고체가 안 나왔어요. 고체가 나오겠죠. 고체가 나올 텐데 고체를 먼저 제가 우선적으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고체는 이제 총 8가지로 나뉩니다.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다 맞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고체 8가지입니다. 이게 사실 일반화학과 전공학에 연결해서 계속 강조드린 건데요. 이게 2020 몇 학년도죠? 5학년도. 2025학년도에서 문제 그대로 나왔어요. 자, 일단 8개로 나뉘고요. 이 녀석을 4개로 또 쪼개요. 각각 쪼개진 4개를 3개 하나로 쪼갭니다. 이게 고체의 분류예요. 자, 일단 왼쪽 여기 있는 3개와 1개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 3개, 왼쪽에 있는 이 3개는 뭐로 쪼개는 거냐면요. 단순 입방, 그리고 채심 입방, 그리고 면심 입방. 요렇게 쪼개는 거고요. 여기 있는 요 하나는 뭐로 쪼개는 거냐면 육방 밀집으로 쪼개는 거예요.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요 면심 있죠? 면심이 입방 세포예요. 같은 말이고요. 사실 여기 있는 육방 밀집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우선적으로 고체의 분류는 요렇게 3개를 나누시고요. 그 다음 면심 입방과 육방 밀집이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순 입방, 채심 입방, 면심 입방, 그냥 입방 밀집, 육방 밀집 이렇게 다 똑같은 3개가 다 똑같은 거예요. 나누시고 오른쪽 3개 1개를 좀 분류해 보겠습니다. 실제 물질인데요. NaCl 그리고 ZNS 그리고 CaF2입니다. 오른쪽이 CSCl로 끝나요. CSCl 이렇게 끝납니다. CSCl. 자, 이건 어떻게 정리를 한 거냐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요렇게 3개를 나누시고요. 그 다음 요렇게 2개를 묶으세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요 주황색으로 색칠해 놓은 얘네 있잖아요. 얘네는 면심 기반의 화합물, 고체 화합물이에요. 면심 기반. 그리고 여기 있는 초록색 있죠? 얘네는 누구 기반이냐면 단순 기반입니다. 단순 기반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단순 기반.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요렇게 3개를 묶을 건데 요거를 좀 봐주셔야 돼요. 제가 여기 네모를 좀 잘못 쳤어요. 선생님들. 제가 네모를 좀 잘못 쳤고요. 잠시만요. 제가 네모를 잘못 쳤습니다. 죄송해요. 네모를 잘못 쳤어요. 여기입니다. 여기를 좀 바꾸세요. 지금 요렇게가 지금 쳐 있죠. 그죠? 요렇게랑 요렇게 다시 치셔서 이렇게 쳐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 ZNS까지 치셔야 되고 여기 얘를요 빼고요. 여기 있는 CSCl 있죠? CSCl. 요 CSCl만 따로 뺄게요. CSCl만 따로 빼서 이 녀석에 대해서 확인을 좀 시켜드리면 얘가 단순 기반입니다. 얘가 단순 기반. 네, 이렇게
단순 기반이고 지금 여기 주황색으로 네모친 애들 그리고 이 핑크색으로 해놓은 녀석들 말고 이렇게 제가 다시 테트리스처럼 초록색으로 해드렸잖아요. 얘네가 1대1 구조입니다. 1대1 구조. 1대1 구조.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으세요. 한 번 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보시죠. 고체는 총 8가지로 나눕니다. 왼쪽부터 보시죠. 단순, 채심, 면심, 같은 말로 입방, 같은 말로 육방. 이렇게 두 개 같은 거, 세 개가 다 같은 거예요. 실제 물질입니다.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입니다. 되셨죠?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 CSCL까지 요렇게요. 지금 여기 세 개는 면심 기반이고요. 여기 오른쪽 CSCL은 단순 기반이에요. 단순 기반. 그리고 요렇게 제가 초록색으로 네모친 거 있죠? 얘네는 1대1 구조, 얘가 1대2 구조입니다. 여기서만 나와요. 아시겠죠? 여기서만 나오고 사실 그 특정 구조가 몇 개는 더 있습니다. 그게 나올 확률은 많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실제 전공서에도 많이 안 나와 있기도 하고요. 한번 나왔다가 된통 한번 뒤통수를 맞은 적이 있어가지고 많이 안 나옵니다. 대신에 이제 조건이 좀 더 추가되면서 아마 문제의 난이도가 계산하라고 하는 게 좀 많이 나올 거예요. 복잡하게. 올해도 좀 시간 낭비를 심하게 만드는 문제들이 있어서 아무튼 이렇게 나누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 문제를 좀 마저 읽어보면 탄소와 칼슘 CaC2입니다. 결정이 입방 단위 세포에서 CA2 플러스 꼭지점과 면의 중심에 놓여 있고라고 했습니다. 자, 면의 중심에 놓여 있다. 면의 중심에 놓여 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선생님들께서 머릿속으로 그려주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입방 단위 세포라고 했어. 입방 단위 세포. 입방 단위 세포. 입방 단위 세포에서 CA2 플러스는 꼭지점과 여기죠. 여기 그리고 모서리 중앙 여기 있고 CA2-는 이원자 이온 형태로 죄송합니다. 면의 중심이네요. 바꿀게요. 위에만 따로 그릴게요. 제가요. 선생님들 여기 있고 여기 이렇게 있고 CA2 플러스는 이원자 이온 형태로 모서리 중앙에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입니다. 자, 입방 단위 세포, 즉 면심 입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쵸? 면심 입방이다라고 처음부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사실 여기 있는 거 그림을 어느 정도 그려라고 하면서 여기 있는 정보부터 여기까지 준 건데 입방 단위 세포라고 했으니까 면심 기반으로 그리셔야 돼요. 그러면 면심 기반으로 존재하는 세 개 중에 누구겠느냐인데 일단 1대1 구조잖아요. CA2 플러스랑 C2 마이너스가. 그럼 얘는 일단 제외를 시켜놓고 둘 중에 뭐겠느냐거든요. 제가 1번학과 전공학의 연결 나와 있는 그림을 갖고 왔습니다. 얘가 CSCL이고요. 얘가 NaCl이고요. 얘가 ZNS입니다. 일단 세 개의 공통점이 다 1대1 구조라는 겁니다. 근데 얘는 지금 단순 기반이고요. 지금 두 개가 면심 기반이니까 요 녀석 중에 하나인데 아까 문제 상황에서 읽으면서 저희가 위에 이렇게 그림을 그렸죠. 그러면 얘는 NaCl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NaCl 구조에 대해서만 분석하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즉 사고 과정이 어떻게 흘러야 됩니까? 고체가 나왔으면 일단 고체가 나왔으면 방금 정리해드린 요 내용 중에 어떤 물질에 해당하느냐를 우선적으로 파악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러면 면심 입방이냐 면심 기반이냐 단순 기반이냐를 봤을 때 어차피 입방 단위 세포라 그랬으니까 여기 세 개 중에 하나예요. 근데 CA2 플러스랑 C2 마이너스는 1대 몇이죠? 그렇죠. 1이니까 두 개 중에 하나. 근데 우리가 NaCl은 이렇게 생긴 거를 알고 있고요. ZNS는 이렇게 생긴 걸 알고 있으시다면 더 읽어보니까 이거네. 그죠? 그러니까 NaCl 구조로 생각하시면 된다. 결국 위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게 CA2-입니다. 지금 문제 상황이 추가적으로 단위세포 모서리의 길이가 A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즉 단위세포 모서리의 길이 다시 적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다라는 거예요. 이게 A입니다. 이렇게가 A예요.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CA2 플러스로부터 두 번째로 가까운 C2 마이너스입니다. 두 번째로 가까운 C2 마이너스요. 일단 여기 제가 초록색 여기 있죠. 얘가 CA2 플러스인데 얘로부터 첫 번째로 가까운 게 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까운 거는 제가 지금 보라색으로 색칠한 얘죠. 얘가 두 번째로 가까운 C2-예요. 그러니까 이 거리를 구하라.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겠죠. 수학적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거를요. 이번에 제가 어떤 고민을 했냐면 좌표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너무 복잡해질 것 같아서 그냥 그대로 밀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관된 방식으로 갑시다. 아무튼 첫 번째로 가까운 거, 두 번째로 가까운 거 이거 좀 봐야 되는데 어쨌든 계산을 좀 해보면요. 지금 여기 있죠. 여기 이만큼 여기 이만큼 2분의 1 A입니다. 2분의 1 A 2분의 1 A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가 어차피 여기 지금 수직인 상황이니까 여기 2분의 1 A 2분의 1 A 그럼 2분의 2 루트 2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체크하시면 됩니다. 지금 다시요. 네. 2분의 루트 2a로 보시면 되고 그러면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계산이 끝났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거리는 2분의 루트 3a가 되겠다. 이렇게 계산하실 수가 있겠군요. 그래서 답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지금 제가 풀이를 하느라고 조금 오래 걸린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오래 걸린 문제가 아니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 내용이 머릿속에 일단 있으셔야 하는 상황이세요. 이거를 가지고 얘가 과연 어떤 점유율을 가질 것이냐 이런 것도 좀 생각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물론 점유율 관련된 문제는요 뒤에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풀어보고요. 제가 외우라고 하는 것도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로 알고 있어요. 마지막 문제가 아니군요. 마지막 문제가 아니군요. 일단 A형 11번 12번입니다. 자, 같이 보시죠. 그림과는 팔면체 구조의 디스리 전자 배치에 대한 탄압의 수관오고 나는 팔면체장에서 밑줄입니다. 팔면체장에서 4T1G F와 4T1G P의 믹싱을 고려한 4F와 4평의 갈라집니다. 그림을 이용해서 물음에 답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여기 있는 요 탄압의 수간호가 나와 있고 다 D3라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를 계산을 해봐도 D3입니다. 지금 에틸렌 다이아민이랑 여기 옥살레이트 여기에 플로린 이렇게 리간드가 총 붙어 있는데 얘가 3개라고 6개라고 3개라고 해서 이거를 뭐 사실 팔면체로 보시면 되죠. 그죠? 팔면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 리간드에 대해서 물어볼 건데요. 정리를 좀 하기 전에 문제를 마저 읽어보면 이 전자 흡수 스펙트럼에서 요 전위에 해당하는 파장이 긴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라 그랬습니다. 저희가 4A2G에서 4T1G로 즉 요렇게 전위가 되는 이런 모습이죠. 요 전위가 되는 이 상황에서 파장이 긴 걸 고려하라 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리간드의 광화학적 분석을 좀 해봐라 라는 얘기입니다. 정리해드리면요. 밑에 있습니다. 리간드의 광학적 계열. 지금 보시면 강장의 순서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지금 X, 얘가 플로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17쪽이고요. 얘가 옥살레이트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얘가 에틸렌 다이아민에 해당되는 질소 계열의 리간드입니다. 그리고 탄소에 계열되는 게 해당되는 게 뭐 카보닐 같은 게 있겠죠. 그럼 지금 이쪽으로 갈수록요 전기음성도가 작아요. 되게 작아서 편극성이 되게 큽니다. 한쪽으로 치우치기가 쉬워요. 한쪽으로 치우치기가 쉽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했을 때 내가 이 리간드가 중심 원자로부터 전자를 끌어올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결합 길이가 굉장히 짧아진다는 얘기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동수가 굉장히 길어요. 진동수가 큽니다. 그럼 파장은 짧아지죠. 진동수랑 에너지는 비례하고, 그죠? 파장과는 반비례하니까요. 파장이 짧아집니다. 즉, 강장일수록 파장이 짧아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강장 리간드일수록 일단 여기 있는 요 녀석을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플로린 계열, 산소 계열, 질소 계열, 탄소 계열. 제가 뒤에서요 추가 바로 이 강좌 이 강좌인가요? 15년 기출 분석이겠네요. 그죠? 같은 날에 올라갑니다. 그 강좌에서 바로 제가 요 녀석의 디테일한 부분들을 보여드릴 텐데 이 정도로 일단 알고 계셔도 문제풀이는 문제가 없습니다. 여튼 일단 강장 리간드일수록 파장이 짧아진다라는 걸 알아내셨으니 강장 리간드일수록 파장이 짧아진다라는 걸 아셨을 테니 위에를 좀 보시면 지금 얘가 질소 계열의 리간드, 얘가
플로린 17쪽 할로젠의 리간드, 여기가 산소 계열의 리간드입니다. 그러면 강장인 게 얘가 제일 강장이 누굽니까? 탄소가 안 나왔군요. 예, 1등이고 강장이고요. 얘가 2등이고요. 얘가 3등이거든요. 따라서 파장의 긴 건 얘가 1등, 그리고 얘가 2등, 얘가 3등입니다. 즉 순서대로 나열하라 그랬으니까요. 큰 것부터 CrF6에 3- 우선적으로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CrOX에 3에 3- 써주시고요. 그리고 Cr 에틸렌 다이아민에 3에 3+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 12번인데 착이온 s핀 허용 전위는 3개다. 그렇겠죠? 전자 흡수 스펙트럼에서 22,000 파라미터, 이게 V1입니다. 뮤1이죠. 28,000 파라미터, 이게 뮤2 두 개의 전위만 나타나면 뮤3는 있기는 한데 전하이동 전위에 가려져 관측되지 않는다. 그래서 관측되지는 않지만 있기는 하니까 그 값을 예측해서 써봐라, 이런 얘기인데요. 현재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 모든 물질들은 다 D3예요. 즉 여기 나와 있는 에틸렌 다이아민 3개에 크로미움 3+ 얘도 지금 D3의 중심 원자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D3랑 D8은요 혼합 이 효과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도 D3에서 4F와 4P의 혼합 효과를 고려해서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왼쪽이 혼합되지 않은 상태, 오른쪽이 혼합된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 왼쪽에 믹스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고요. 오른쪽이 믹스가 되어서 고려된 상황, 혼합이 고려된 상황입니다 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제가 밑에다가 따로 정리를 해놨는데 요것만 좀 설명드릴게요. 최근에 많이 안 나왔어요. 탄화배수 수관하고 꼭 나올 겁니다. 이것도 나올 거예요. D3가 나왔으니까 D8 안 나왔거든요. D8 믹스 나올 겁니다. 근데 거기서 나올 만한 게 뭐가 있냐면 일단 당연히 선택규칙에 의해서 같은 스핀 다중도를 가진 녀석한테만 가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관찰될 수 있는 뮤1이 요렇게 하나가 지금 있고요. 뮤2 요렇게 있겠고요. 뮤3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텐데 지금 뮤3 관측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뮤1, 여기가 뮤2, 여기가 뮤3인데 지금 여기 얘가 관측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구하라 이거고요. 지금 이 뮤1이 22,000 파라미터고요. 요 뮤2가 28,000 파라미터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건 당연히 이게 아니라 여기 있는 x, 여기는 x입니다. 이 두 개의 값이 똑같아요. 즉, 잘 보시죠. 지금 원래 여기 있던 녀석 있죠? 여기 있던 녀석이 에너지가 낮아지면서 아래로 x만큼 내려왔어요. 안정화됐죠. 근데 에너지는 보존돼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믹싱이 되더라도 D3랑 D8에서 믹싱이 되더라도요 내려앉은 에너지만큼 어딘가는 올라가야 돼요. 즉 이걸 알아내면 문제에서 이거 안 줄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여기 있는 X라는 걸 알면 여기 위에도 분명히 대칭적으로 X여야 돼요. 아셨죠? 말씀드립니다. 혼합된 상황에서 에너지가 일부 주저앉았다. 그러면 주저앉은 만큼 내려가야 된다. 이거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현재 4F에서 믹스가 되지 않았을 때 이미 갈라진 상태가 이만큼이에요. 근데 얘는 그대로 믹스가 되더라도 에너지가 보존되고요. 얘도 에너지가 보존되거든요. 그럼 전체 에너지는 다 보존돼야 돼요. 따라서 얘가 이만큼 내려앉았으면 어딘가 올라가는 녀석이 있어야 되는데 요 녀석은 에너지가 그대로고 요 녀석도 에너지가 그대로니까 얘가 올라간다가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어디가 X인지 안 알려줘도요 두 개가 X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대칭적으로 분포한다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고 답은요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자, 4A2G, 4T2G 간의 전위에 해당하는 파수가 B1에 해당된다라고 제가 여기 써놨습니다. 요 전자 전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사실 누가요? 여기요.
얘가 전자전이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요거는 뒤에서 탄압의 수간호를 한 번 더 볼 거예요. 그때 보겠습니다. 다음 주가 되겠죠. 그때 한번 볼 거고 지금은요. 단순 요 탄압의 수간호에 대한 일단 기본적인 이런 문제가 나왔다라는 것과 현재 이 녀석이 D 몇이에요? 3입니다. 자, D3. D3에서 요 공식이 엄청 좋아요. D3에서 요 공식을 쓸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요 공식 쓰시고요. 뮤1, 뮤2, 뮤3가 다 나온 상황이다라면 이거 쓰란 얘기예요, 그냥. D3라면 무조건 쓰세요. 아시겠죠? D3일 때 써야 됩니다. 그리고 가끔요, 요 뮤1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요 뮤1은요, 이퀄 델타예요. 그래서 위에 써드린 거예요, 제가. 됐죠? 요게 이제 나중에 할 전자전이 관련된 내용입니다. 뒤에서 좀 더 추가적으로 하고요. 여기 써놓은 거 제가 지금 보이십니까? 뭐 같이 한번 보실까요? 천천히. 지금 나를 이제 확대시킨 건데 제가 여기 다 적어놨습니다. 친절하죠? 지금 여기서 4A2G부터 4T2G까지 지금 뮤1입니다. 얘가 델타 5에 해당하는 22,000이고요. 그러면 델타 5가 22,000원이니까 0.2 델타 5 요만큼은 4,400이 될 거고요. 요만큼 13,200이 되겠습니다. 15B가 문제 상황에서 많이 주어졌으니까요. 요만큼이 얼마인지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뮤2는 4A2G부터 그 다음 4T1G까지 올라가면 되는 거니까 여기 있는 델타 1에다가 여기 있는 요 녀석을 계산해 주면 되는데 뭐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죠? 계산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빨간 색깔 이게 1.8 델타 5에 해당이 됩니다. 39,600 파라미터가 나오고요. 그러면 빨간색에서 파란색 빼니까 보라 색깔 나오게 되고요. 같은 X는 여기 위에 있죠. 그러면 타 더하면 되겠죠. 그죠? 즉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빨간 색깔 1.8 델타 5에다가 요 남은 이만큼의 x까지 딱 더하면 이게 48,000 파라미터가 나오든가 아니면 위에 D3니까 그냥 여기다가 넣어버려서 15비만이라는 거 알고 있고 뮤2 22,000인가요? 22,000이라는 거 28,000이라는 거 알고 있고 뮤1이 델타 5니까 얘가 22,000이라는 거 알고 있으면 넣어가지고 간단하게 뮤3 구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주시고 형광펜을 좀 색칠해 보시죠. 이게 조금 이렇게 공식 쓰는 게 본인은 불안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 선생님들께서 요 검산용을 좀 보세요. 자, 우리 뮤3가요. 항상 계산을 했을 때 뮤1의 2배보다 커야 되고요. 뮤1의 2.5배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알겠죠? 요 사이에 딱 들어와야 우리 계산을 잘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 계산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검산해서 제가 답을 잘 구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됐고요. 넘어가시면 이제 마지막 5번째 문제입니다. 얘가 논수령입니다. B형의 논수령인데 여기서 말씀드릴 내용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 하고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14년 분석이요. 천천히 보시면 다음은 코발트 NOCO3를 합성하는 반응식이다. 반응식이 이렇게 예쁘게 나왔고 혹시 모르니까 이 반응식 정도를 외워주시면 근데 이 반응식이 외울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인데 치환되는 거기 때문에 뭐 여기 있는 탄산 수소 이온이 하나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아무튼 지금 요 화합물에서 NO는 직선형이다.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직선형일 때 산화수가요. NO 형광펜 색칠할게요. 직선형일 때는 NO가 NO 플러스고요. 구분형일 때는 NO가 NO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카보닐은 중성 리간드니까 코발트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됩니다. 왜냐? 여기 있는 NO가 하나당 플러스 1이니까요. 여기가 NO가 여기 하나당 플러스 1이니까요. 여기 있는 코발트는 전체적으로 중성이 돼야 되는 상황이라 여기가 중성이 돼야 되는 상황이라 여기 있는 코발트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상황이죠. 즉 이 녀석이 지금 D10 전자를 갖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자, 외우셔야 돼요. 직선형 NO 플러스고요. 구분형 NO 마이너스입니다. 누가 좀 직선이 좋으세요? 약간 구불이 좋으세요? 아까 우리 저기 1번 문제 풀었을 때요. 1번 문제 풀었을 때 직선형이면 너무 좋은데 얘가 굽힘 진동을 하니까 헷갈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좋은 녀석은 직선이에요. 그래서 직선은 플러스 좋다. 더한다. 자, 구분형은 마이너스다.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셨죠?
좋습니다. 자, 아무튼요. 이 신축 진동에서요. 흡수띠가 2개가 나타난다. 라고 했습니다. 밑에 있는 지표표가 있어요. 자, 흡수띠가 2개가 나타났다라는 건 또 지표표가 같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약분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카보닐 3개에 대해서 대칭 조작을 한 다음에 약분해봐라. 그래서 실제로 얘가 어떤 지표표에 해당이 될까를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그 부분 기억하시고, 아무튼 CONO, CO3가 18전자 규칙인지를 만족하는 이제 확인하는 과정과 그 결과를 쓰고라고 했습니다. 그럼 먼저 여기까지만 좀 읽어보고 밑에 내려가서 해볼게요. 2가지 방법이 있죠. 산화수법과 중성원자법인데요. 저는 항상 중성원자법을 좀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근데 몰라요. 또 산화수법으로 써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2가지 방식을 다 알고 계셔야 되는데, 산화수법에서 NO+는 2전자를 공유하고요. 중성원자에서 중성원자법에서 NO+는 3전자 공여체입니다. 그래서 이 코발트 있고요. 그리고 NO+ 있고요. 그리고 카보닐 3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카보닐은 중성 원자에도 써줄게요. 그리고 중성 원자고요. 이게 -1. 그리고 여기가 카보닐 3개가 이렇게 있겠죠. 자, 얘는 전자가 원래 D9인데 전자가 하나 더 들어와서 -1이라서 10전자고요. 얘는 하나 있죠. 근데 2전자입니다. 2전자 공여체예요. 그리고 카보닐은 하나당 전자 2개입니다. 얘가 산화수법으로든 중성원자수법으로든 카보닐은 전자 2개를 공유하는 공여체입니다. 거기에 3개가 있고요. 그럼 이거를 이제 다 더하면 되겠죠. 그죠? 다 더하면 18전자가 맞다라고 답을 내주시던가, 아니면 코발트 얘가 D9입니다. 원래 중성원자일 땐 9개 전자다. 얘는 3전자 공여체이다. 그리고 얘는 중성이든 중성원자법이로든 산화수법이로든 2전자 공여체니까 3마리 있으면 다 돼서 18전자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2번째 문제가 뭐냐면 이 화합물의 구조를 확인해라. 그리고 그 과정과 결과를 쓰라고 했습니다. 일단 저는요, 딱 봐도요, 이 녀석이 리간드가 4배 위 착물이야. 4배의 착물. 리간드가 4개인. 그러면 생각이 드시죠? 사면체냐? 사각평면이냐? 누굴까요? 어떻게 구해야 될까? 만약에 이 문제를 처음 풀어보는 사람한테 설명해 줄 때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일단은 여기서 원하는 건 지표표가 2개가 나왔어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면체일 때, 평면 사각형일 때 이 녀석을 그려보면요, 코발트 있고요. 여기에 NO 들어가 있고요. 카보닐, 카보닐이에요. 이 녀석을 여기 Z축으로 잡고요. 여기를 X축으로 잡았을 때 이 녀석은 C2V의 점군을 가집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면체는요, 코발트 NO, 여기 카보닐. 얘는 C3V의 점군을 가집니다. 그랬을 때 C2V와 C3V에 대해서 각각 E 조작, C3 조작, 시그마 V 조작, 그리고 C3V에 대해선 제가 잘못 적었죠? 잘못 적었군요. 여기가 아니군요. C2는 E 조작, C2 조작, 시그마 V 조작, 시그마 V 프라임 조작, C3V가 E 조작, EC3 조작, 그리고 3시그마 V 조작.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뭐에 대해요? 3개의 카보닐에 대해서 조작하시고, 여기서도 3개의 카보닐에 대해서 조작했을 때를 보시면 돼요. 계산을 해보면 지금 이 녀석은 카보닐이 하나, 둘, 3개인데 이 조작을 하면 당연히 3개 그대로 남아있겠죠. 3, C2면 하나만 남아있고요. 시그마 V는 대체적으로 요
주축을 가로지르는 축입니다. 모든 원자를 다 포함하는 축이라서 이 녀석이 XZ의 면으로 자르는 거. 얘가 그럼 YZ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XZ로 자른 시그마 V는 지금 3개가 살고요. 얘는 시그마 V 프라임은 하나만 살게 됩니다. 이 녀석들을 약분할 수 있겠죠. 얘를 약분해 버리면 제가 이거 약간 좀 왼쪽으로 뺄게요. 이렇게요. X입니다. 얘를 약분할게요. 약분하게 되면 A1 일단 다담 4죠. 4분의 1에 지금 여기가 3,1,3,1입니다. 즉 3, 1, 3, 1에서 다 곱하면 됩니다. 3 곱하기 1 곱하기 1, 1 곱하기 1 곱하기 1, 3 곱하기 1 곱하기 1, 1 곱하기 1 곱하기 1입니다. 그럼 4분의 1에다가 얘가 3 더하기 1 더하기 3 더하기 1 요건 뭐 당연한 거죠. 이거는 그럼 2A1이 되고요. 쭉쭉쭉 하다 보면 얘네는 2A1 더하기 B1이 나와요. 근데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또는 2A1 더하기 B2도 됩니다. 왜냐하면 축을 잡는 거에 따라서 좀 달라요. 이게 정해져 있지 않은 거니까요. 지금 축이 안 나와 있으니까. 어쨌든 지금 A1 두 개의 B1 하나든가 A1 두 개의 B2 하나거든요. 그럼 얘네들을 더하면 몇 개입니까? 흡수띠가 3개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흡수띠가 몇 개? 2개라고 해서 모순이다. 이렇게 구하는 거고요. 두 번째, 3연체라면 얘네가 301이 뜹니다. 그래서 이거 똑같이 약분하면 됩니다. 약분해버리면 얘네가 A1 더하기 2가 나와요. 흡수띠가 몇 개입니까? 2개죠. 그러니까 얘가 맞다. 이게 이렇게 답을 정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맞습니다. 근데요, 만약에 이 과정을 가져오지 않고 그냥 바로 구할 수 있지는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넘어가 보세요. 팔면체 구조에서 디오비탈 갈라짐인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중심 원자가 있고 리간드가 각각의 축으로부터 다가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궤도 함수들, 혼성된 궤도 함수들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저희가 x제곱 마이너스 y제곱과 z제곱을 합쳐서 2g 궤도 함수라고 얘기하고 밑에 있는 xy, xz, yz 세 개를 합쳐서 t2g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상황에서 에너지 갈라짐을 보면 이렇게 갈라집니다. 일단 리간드가 접근합니다. 그러면 리간드가 접근하는 만큼 에너지가 불안정해져요. 그래서 에너지가 올라가는데 여기가 평균 값입니다. 즉 8면체 리간드장에서 3도비탈의 평균 에너지가 이 정도인데 얘네가 평균인 것 뿐이지 사실 이것들을 3개, 2개로 쪼개면 3개, 2개로 이렇게 쪼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왜 Z제곱과 X제곱, Y제곱이 훨씬 에너지가 큽니까? 지금 여기 있는 요 파란색이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고요. 여기 있는 녀석이 Z제곱이에요. 실제로 리간드가 와서 갖다 봤기 때문에 리간드와의 접촉이 많아서 실질적인 겹침이 많다 보니까 반발 때문에 에너지가 높은 거고요. 밑에 있는 그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녀석들은 위에 있는 녀석과는 다르게 어떻죠? 그렇죠. 실제적으로 리간드랑 만나는 경우가 좀 적어요. 그래서 에너지가 낮은 겁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이 전체를 리간드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라고 부르는데 밑에가 0.4, 그 위에가 0.6, 델타 5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의 크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금속 이온의 산화 상태인데요. 산화수가 즉 중심 금속의 산화수가 클수록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플러스 2라는 산화수보다요. 중심 금속이 플러스 3이라는 산화수를 가지게 되면 전하량이 크기 때문에 리간드의 전자를 더 잘 끌어당기면서 전자들 간의 반발이 더 많아집니다. 지금 여기에 겹쳐 있는 것보다 여기에 겹침 정도가 더 큰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중심 원소의 산화수, 즉 전하량이 크면은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가 증가한다 보시면 되고요. 자, 리간드의 형태인데요. 제가 아까 이게 15년도인 줄 알았는데 지금 14년도 이 마지막 문제였네요. 리간드 형태 이거 좀 강장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린다 그랬잖아요. 요렇게입니다. 외워주십시오. 우선 구분을 좀 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3둘 3둘로 구분 지으세요. 뒤에서부터 3, 2, 3, 2 이렇게요. 지금 여기 있는 왼쪽 있죠? 요게 뭐냐면 X 즉 할로젠
으로 되어 있는 리간드, 여기가 산소로 되어 있는 리간드, 그 여기가 질소로 되어 있는 거, 여기가 탄소로 되어 있는 리간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요렇게고요. 실질적으로 좀 디테일한 디테일한 화합물들은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반응이 좀 느리네요. 아무튼 지금 이쪽으로 갈수록 강장이고요. 델타 O가 커진다는 얘기고요. 흡수하는 파장은 작아집니다. 아까 문제에서 보셨죠. 자, 위에 절대적 구분과 상대적 구분이 좀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욕심인데요. 절대적으로는 탄소 형태와 질소 형태의 리간드가 가장 강장 리간드이고요. 산소, 플루오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순서로 이렇게 절대적으로 구분을 좀 지을 수가 있는 거고요. 상대적인 구분은요. 주기율표상에서 탄소 있고요. 그리고 질소 있고요. 그리고 산소, 플루오린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걸 좀 CL 있고 BR 있고 여기 있는 거 좀 지워도 되겠죠. 브로민 있고요. 아이오딘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 오늘 왠지 좀 느리네요. 이것까지 하고 요 재부팅을 좀 한번 해야겠습니다. 그쵸? 이쪽으로 갈수록 강장이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강장이다 생각하시면 쉬워요. 아시겠죠? 제 욕심이긴 한데. 금속의 종류입니다. 금속의 종류. 같은 쪽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4주기 금속보다는 5주기 금속이 에너지가 크고요. 5주기 금속보다는 6주기 금속이 에너지가 크다 기억하시면 되고, 입체 구조인데요. 8면체의 에너지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셨을 거예요. 4면체 착물의 갈라짐 에너지는 델타 테트라헤드랄, 8면체는 델타 옥타헤드랄이니까 델타 O를 쓰는 거고, 여기선 델타 T입니다. 델타 T는 8면체 착물의 델타 O 9분의 4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8면체가 훨씬 입체적으로도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자, 넘어가시면 되고요. 차기온의 전자 배치와 자기적 성질인데 간단합니다. 이거는 다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몰라서 저희가 하이 스핀과 로우 스핀이 있습니다. 그리고 페어링 에너지라 그래서 짝짐 에너지가 있고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가 있는데요. 지금 Mn2 플러스라고 해서 D5 자유금속 이온을 갖고 왔습니다. 얘가 원자과 결합 이론에 부합하게끔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8면체 착물입니다. H2O는요 굉장히 약장이에요. 주변의 사람들 중에 굉장히 고약한 사람 있죠. 아유 고약해. 또는 발냄새도 막 고약한 냄새 나는 사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약장은 고스핀이에요. 고약하다 외우시면 됩니다. 결국에 약장이니까 고스핀이다 보시면 됩니다. 고스핀이라는 건 원래 여기 두 개 있는 전자가 밑에 내려와서 이렇게 짝지어서 있을 수 있었겠죠. 여기 있는 위에 있는 전자도 이렇게 내려와서 짝지을 수 있었을 텐데 그거를 무시하고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까 여기 왼쪽에서 봤었던 페어링 에너지라고 하는 요 녀석이 있습니다. 그쵸? 요 녀석 페어링 에너지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요 페어링 에너지보다 델타 O가 작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페어링 에너지는 전자가 짝지었을 때의 에너지예요. 델타 O는 갈라졌을 때의 에너지거든요. 즉 갈라졌을 때의 델타만큼의 갈라졌을 때 델타만큼의 에너지보다 짝지었을 때 에너지가 크다는 건 짝짓는 것보다는 위로 올라가는 게 낫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오른쪽을 보실까요? 얘는 저스핀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 여기 있는 두 개가 양쪽에 하나씩 들어가서 짝지어지게 됐죠. 이제는 위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짝짓는 것도 에너지가 커지긴 하지만 위로 올라가는 게 더 불안정하게 에너지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것 어쩔 수 없다? 짝지어야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는 오히려 페어링 에너지가 훨씬 더 작게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CN 있죠? 얘가 굉장히 강장입니다. 강장입니다. 강장. 아까 고약이었으니까 얘는 저강이죠. 저강. 저스핀입니다. 저스핀. 그래서 고스핀 저스핀이다 보시면 되고요. 8면체 구조에서 전자 배치를 좀 비교하면요. 이 정도는 이제 기본적으로 외워줍시다. 1, 2, 3, 8, 9, 10은 고스핀과 저스핀의 차이가 없어요. 저스핀과 고스핀의 차이가 따로 없습니다.
저스핀과 고스핀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외우세요. 앞에 3개, 뒤에 3개. 1부터 10 있을 때 1, 2, 3, 뒤에 10, 9, 8. 이렇게 알겠죠? 그 우리가 봐야 되는 게 4, 5, 6, 7이란 얘기죠. 그래서 밑에다가 제가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4, 5, 6, 7. 자, 이제 여기 밑에 한번 그림 보시면 제가 D4 그리고 5, 6, 7 이렇게 4개를 놔뒀는데요. 위에 이 홀전자의 개수가 서로 다르다고 돼 있어요. 저희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제가 반자기성과 상자기성을 찾아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일단 4, 5, 6, 7은 홀전자의 개수가 다르고 항상 하이스핀일 때가 홀전자가 제일 많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D6는 홀전자의 유무가 좀 달라요. 예, D6부터 보시죠. 지금 하이스핀일 때는 홀전자가 4개나 있습니다. 근데 D6인데 로우스핀이에요. 그러면 홀전자가 이때 많기는 한데 로우스핀일 때 0개예요. 근데 나머지 4, 5, 7 같은 경우는 홀전자가 있죠. 고스핀, 저스핀일 때 언제든. D5도 고스핀, 저스핀일 때 언제든 홀전자가 있고요. 하나라도 있습니다. 7도 마찬가지인데 6는 일단 홀전자가 저스핀일 때 존재하지 않는다. 0개다를 확인해 주셔야 되고 여기 있는 4, 5, 6, 7은 항상 어쨌든 있든 없든 홀전자가 있든 없든 하이스핀일 때가 홀전자가 더 많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면 되고요. 전이금속이 주기에 따른 팔면체 구조의 특징인데요. 자, 이거 외우십시오. 5주기, 6주기 전이금속은 리간드에 무관하게 로우 스핀입니다. 4주기 전이금속, 지금 얘가 8면체입니다, 여러분. 조건이 걸린 거예요, 8면체 선생님들. 지금 여기 있는 F-, C-, B-, I-, 얘네는 굉장히 약장이기 때문에 고스핀이고요. 얘네는 굉장히 강장이기 때문에 저스핀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사실. 여기까지는 괜찮으실 거예요. 여기까지는. 왜냐하면 얘네들이 할로젠으로 맨 왼쪽에 있는 녀석들이었고, 그죠? 여기 있는 얘네가 강장으로 맨 오른쪽에 있는 녀석들이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지금 밑에 있는 거 CO3 플러스를 제외하고는 H2는 저스핀이고 CO2 플러스 Mn2 플러스 제외하고 NH3랑 에틸렌 다이아민은 로스핀이다. 이거 외워주시면 문제 푸는데 진짜 도움 많이 됩니다. 아시겠죠? 네, 도움 정말 많이 되고요. 아마 왜 이럽니까? 왜 이런지 설명해서 이런 거 안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이 H2O가 CO3 플러스를 만나서 결합을 할 때 저스핀인지 고스핀인지를 안 알려주고 그걸 우선적으로 찾게끔 하는 자료를 줄 거예요. 그러면 이걸 외우지 않았다면 그 자료를 해석하면서부터 시간이 일단 꼬여버리는 거니까 여기 있는 이 개념 2개는 외워주시길 바랍니다. 자, 밑에 한번 보시면 또 나옵니다. 상자기성과 반자기성인데요. 홀전자의 유무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홀전자가 있으면 상자기, 홀전자가 없으면 반자기성입니다. 반자기성 나타내는 경우는 이렇게 있는데 이 정도는 한번 읽어보시면 괜찮으실 것 같고요. 차기온의 색깔, 이건 분석화해서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사면체 착물. 사면체 착물 밑에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이제 저희가 사면체 착물을 봐야 되는데 이 화면이 좀 자꾸 끊기죠, 그죠? 제가 조치를 좀 취했고요. 죄송합니다. 사과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좀 해볼게요. 정신 없으셨죠? 자, 아무튼 사면체 착물을 갖는 구조입니다. 저희가 사면체와 평면 사각형을 위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사면체 착물은요, 리간드가 축 사이로 접근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여기 그림 보시면 회색으로 좀 옅게 표시해 놓은 얘들이 실제로 팔면체 착물이 들어오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진하게 표시해 놓은 녀석들이 사면체가 들어오는 공간이고 중심은 중심 금속 원소입니다. 지금 dx제곱 y제곱을 제가 좀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dx제곱 y제곱, dx제곱 y제곱이 요렇게입니다. 그리고 dxy를 표시해 볼 건데 dxy가 여기를 제가 z축, x축이라고 보면 요 사이로 들어오겠죠. 그래서 요렇게 조금 복잡하지만 이렇게 됩니다. 자, 잘 보시면 팔면체가 아니라 사면체이기 때문에 리간드가요 축으로 직접적으로 들어오지 않고 약간 비껴나갑니다. 근데 그 비껴나가는 공간이 x제곱 d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거의 다 비껴나가고요.
대각선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쵸? 따라서 x, z라던가 y, z라던가 x, y처럼 이렇게 축과 축 사이에 존재하는 이런 녀석들, 이런 오비탈들이 훨씬 에너지가 높아지면서 실제로 팔면체 에너지 갈라짐보다는 덜 갈라지지만 이 위아래가 역전되는 경우가 나타난다는 거고 9분의 4 델타 O가 이 델타 T에 해당한다 앞에서 보셨죠. 자, 얘네가 무조건 하이스핀이라는 걸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델타 T보다 페어링 에너지가 더 커서 짝짓는 게 오히려 더 안 좋아요. 자, 넘어갈게요. 자, 평면 사각형 착물인데요. 얘네는 X축이랑 Y축이 리간드가 직접 접근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어마어마하게 에너지 높아집니다. 그리고 팔면체 구조에서 Z축 리간드를 없앤 것으로 해석을 하는데 외우십시오. 밑에 있는 거 보시면 대표적인 T8 전자 배치가 얘네들이고요. 만약에 여기서 플래티넘 2 플러스 팔라듐 2 플러스 금 3 플러스의 배위수가 4개다. 그럼 무조건 평면 사각이고요. 추가적으로 이겁니다. 니켈 2 플러스도 대표적인 D8 전자 배치인데 얘는 배위수가 4개라고 해서 다 평면 사각은 아니고요. 그 리간드가 강장이면 평면 사각입니다. 그래서 평면 사각형 구조를 이루는 경우라고 해서 밑에 체크를 해놨는데 D 전자 배치의 배위수가 4면 가능하고 니켈 2 플러스의 배위수가 4개고 강장이거나 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리 2 플러스의 배위수가 4개여서 강장이면 평면 사각형 구조를 갖는다라고 보실 수 있으세요. 지금 밑에 있는 그림을 좀 보시면요. 이게 델타 O고요. Z제곱이 쭉쭉쭉쭉 빠지면서 d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에너지가 너무 몰려 있어가지고 높아지고요. 얘는 점점 내려갑니다. 어디까지? 거의 바닥까지 내려갑니다. 보이시죠? 화면을 좀 키워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어떤 화합물이 CO, NO, CO, 다시요. CO3 이렇게처럼요. D10이면요. 전자가 여기 채워지고 여기 끝까지 채워줘야 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내 에너지가 너무 크죠. 즉 D10인데 다시요. D10 D전자 10개가 들어있어서 저기다가 전자를 메꿔야 되는데 사각형 착물이라면 에너지가 너무 높은 X제곱 마이너스 Y제곱까지 전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앞으로 다시 넘어가서 보면 요 화합물은 사면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나오게 되는 거죠. 또 사각형의 리간드 배열보다요, 이 사면체의 리간드 배열이 훨씬 입체적으로도 안정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러한 이유 때문이라도 이 화합물은 사면체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은 너무 쉽습니다. 일단 중식문소 코발트에 뭐를 구하라고 했냐면 2D 상태의 총 궤도 가군 동량, 총 스핀 가군 동량을 구하라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총 스핀과 총 궤도 가군 동량을 구하는데 총스핀 가군 동량은 루트에 S 더하기 1 하바 이렇게 들어가고요. 총궤도 가군 동량은 L 더하기 1의 하바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자, 여기서 D라고 하는 게 현재 여기 있는 궤도 가군 동량이죠. 자, 여기 있는 E라고 하는 건 이렇게 스핀 가군 동량입니다. 그러면 S 값이 얼마가 되냐라고 했을 때 얘랑 같아야 되니까요. S가 2분의 1이 되는 거고요. 얘를 여기다 넣으면 2분의 루트 4분의 3 하바이기 때문에요. 2분의 루트 3 하바가 됩니다. 얘는요. L이 2입니다. L2죠. 2. 그리고 계산해서 넣으면 루트 6 하바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루트 6 하바로 계산해 주시면 답이 나오는 거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반응물 NO2-에서 2개의 산소 원자가 군궤도 함수의 하나인 요걸 이룬다고 했는데 얘가 상쇄간섭이자 반결합성이에요. 왜냐면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어있고 Z입니다. NO2-를 그릴 수가 있어야 되는데 뭐 그렇게 막 열심히 그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지금 얘가 반결합성이라 반결합성입니다. 옳다자고요. 지금 NO2-가 있는데 얘가 C2V 형태입니다. 그 여기가 1.5중 결합이 이렇게 있겠죠, 그죠? 반결합성이라고 그랬어요. 즉 여기 위에가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서로 반대로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여기서 추가로 좀 보셔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이
C2V, NO2-에서 C2V는요, 대부분 이 주축을 Z축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Z고요. 이쪽을 뭐 Y로 잡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C2V 상태에서 각각의 지표표를 이용해서 얘를 돌려보면요. 이 C2, 시그마 V의 XZ, 그리고 시그마 V 프라임의 YZ고요. 실제로 이 녀석이 C2V에 해당되니까 이걸 돌려보는 거죠. 라고 하면 여기 있는 거 안 변합니다. 전체적으로 대칭이 그대로죠. 따라서 얘가 1이고요. C2는 반대가 되니까 -1. 시그마 V는 안 변하니까 시그마 V XZ는 변하네요. 그죠? 왜냐면 X가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를 딱 자르면 좌우가 대칭이 아니니까 현재 여기가 마플 되고 여기가 풀마 되니까 완전히 바뀌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1 그리고 여기는 1이 되면서 지금 이 녀석이 B2에 해당됩니다. 기저가 B2입니다. 그러다 보니 B2 안에는 뭐가 있는지 볼게요. C2V의 B2 안에는 이렇게 Y가 있네요. 그래서 얘는 PY다. 근데 그 중에서도 산소니까요. 이 PY 궤도 함수가 관여를 하겠다라고 답하시면 마지막 답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여기서 제가 마지막 하나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 정리하셔야 되는 화합물들이 몇 개 좀 있습니다. 일단은 D10의 4배위다. 그러면 얘는 무조건 사면체입니다. 그냥 써드릴게요. 사면체 그냥 쓸게요. 사면체고. 자, 그 다음에 그 예시가 Zn CL4에 E- 그리고 구리에 CN4에 3- 그리고 니켈 엄청 유명한 겁니다. 이거 유기금속에 많이 나오죠. 4 이렇게 있습니다. 얘네가 다 D10인데 4배 위에서 다 사면체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제가 지금 이제 첫 14년 분석이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시간 자체가 1시간 20분 정도 촬영은 그죠? 한 1시간 10분 정도 될 것 같은데 중간중간 이 화면이 조금 이제 정신이 없는 경우가 좀 나왔습니다. 설정이 좀 잘못되었던 것 같아요. 전자실판 자체가. 근데 지금 뭐 그렇지 않죠. 그죠? 잘 움직이니까 다음에는 그런 일 없도록 해드리고요. 일단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개념 하나하나를 다 잡고 있어요. 그리고 외워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특히 물리화학이 아니라 이 무기화학에서는 특히 더 많이 외워야 될 게 있어요. 왜냐하면 예외가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선생님들과 제가 함께 분석화학, 물리화학까지도 2026학년도 기출분석까지도 제가 다 할 거예요. 근데 그냥 들으면 안 됩니다. 당연히 필요한 것만 들으셔도 되겠지만 정말 이 기출문제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면, 즉 기출문제의 파급력을 무시하지 않으실 거라면 선생님들께서는 이 기출문제 하나하나를요 어떻게 제가 푸는지를 보셔야 돼요. 최근에도 아시겠지만 기출문제에서 거의 대부분이 나왔다는 걸 느끼셨다면 더욱 그러셔야 되는 거고요. 아무튼 저희가 앞으로 이렇게 분석을 통해서 뭔가 얻어가는 게 있어야 되려면 미리 풀어보셔야 되고 그 이후에 저랑 한번 비교해 보셔야죠. 그리고 기출 분석이 끝났다. 무기화학이 14년부터 작년 기출 분석까지 끝났다면 바로 그걸 이용한 문제풀이 강좌로 넘어오셔야 되겠죠. 아시겠죠? 네. 아무튼 14년 기출 분석 너무 수고하셨고요. 바로 15년 기출 분석으로 들어가겠습니다.